네, 안녕하세요. 명상하는 작가 명작입니다.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었었던 박수홍님과 이승기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.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. 많은 유명인들은 왜 가족들과 소송을 한다든지 분쟁을 한다든지 단절을 할까? 왜 유명인들의 어떤 취약한 부분을 폭로하는 것은 그 가까운 사람일까? 상처 주는 건 왜 가까운 사람일까?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. 브리트니 스피어스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. 성년 흡연인 제도라고 해가지고 그 다큐에 의하면은 멀쩡한 콘서트를 굉장히 많이 소화하고 할 정도로 정신이 온전했던 그녀를 정신병자로 치부하는 어떤 진단서를 내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자신의 양육권이라든지 재산권을 박탈당했고 그것을 이제 아빠가 통제하게 되었다. 근데 그 시간 중에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통해서 굉장히 그 좋은 저택에 살고 있었던, 각각 다 살고 있었던 엄마라든지 동생이라든지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. 오히려 침묵했다, 묵인했다라고 하는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.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. 주디 갈란트는 그 도로시,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도로시 역을 맡았던 배우죠. Somewhere over the rainbow 했던 그 노래를 불렀던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닌 가수입니다. 배우입니다. 예. 근데 이제 그녀는 자신의 엄마에 의해서 그 담배를 억지로 태워야 했고 또 이제 촬영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독한 각성제를 먹고 쉴 때는 또 굉장히 이게 풀어지는 그런 약을 강제로 주입당했으며 또 그 자신의 어머니에 의해서 이런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성매매를 강요당했던, 그때 미성년자였었거든요. 그 아이가, 그분이. 그런 그 사례도 굉장히 저에게 큰 충격을 줬었습니다. 그리고 자신의 언니에 의해서 성매매 업소에 넘겨질 뻔했다고 얘기했던 머라이어 캐리라든지, 그리고 마이클 잭슨 또한 형제에 의해서 굉장히 아픔을 맛보고 단절을 해야만 했었죠.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.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라고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었는데 박수홍님과 이번에 이승기님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이 모든 일이 본질이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칼융과 프로이트와 함께 3대 심리학자로 손꼽히는 아들러,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움 받을 용기라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죠. 그 책이 바로 아들러 심리학을 기반으로 쓰여진 책인데요. 아들러가 말했습니다. 그 아들러는 평생 본인이 굉장히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열등감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그 연구를 하신 분인데요. 자신의 형이 이제 키도 크고 되게 운동도 잘하고 그랬다고 합니다. 그래서 본인은 열등감을 느꼈다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신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이렇게 했다, 이런 얘기를 자신의 책에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떤 자기의 연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뛰어난 어떤 존재, 가족 내에 뛰어난 재능 있는 존재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상처 준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. 그 존재 자체만으로 다른 존재에게 상처를 준다, 내지는 그 존재로 인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상처를 받는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. 꽤 됐죠. 그 책을 처음에 읽었을 때 그 내용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그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. 네. 근데 이제 박수홍님과 이승기님 사례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좀 됐습니다.
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가족이라는 어떤 우리 안에 내재된 어떤 틀, 그런 것에 국한돼서 볼 것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하나의 어떤 존재로서 그 입장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. 정확히 해둘 것은 제가 박송님이라든지 이승기님에 대해서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. 그쵸? 박송님 가족 간의 일은 가족들만 아는 일이고, 이승기님의 일 또한 그분들 당사자분들만 아는 것이죠. 그리고 소송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, 제가 뭐 어떻다 저떻다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, 가정을 해서 만약에 박송님의 가족분들이 만약에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 벌이나 이런 것을 박송님에게 온전히 의존했다면 어떨까,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마찬가지죠. 그 대표님, 이승기님의 전 대표님이 실제로 이승기님이 벌어오는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면 어땠을까,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. 내가 그 부모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내가 부모라면 그리 늙지 않은 시점에서 경제적 능력을 박탈당하고 실패하고 어떤 무능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다. 또한 그러한 와중에 자신의 아들 혹은 동생이 벌어오는 돈에 내가 의존하고 있다면 어떨까? 비참할 수 있겠다. 조금은 수치스러울 것 같다. 동시에 두려울 수 있겠다. 왜냐하면 이 존재가 어떤 결혼한다든지 내지는 어떤 뭔가 변화가 생기면 소속사를 이적한다든지 하면은 내가 그동안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없을 수도 있겠다. 이렇게 쉽게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. 그러면서 뭔가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것을 베풀어주는 이 존재를 확실하게 잡아둬야겠다. 설사 그것이 그 존재를 부서뜨리더라도 내 곁을 떠날 수 없게 해야겠다.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.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. 대한 내막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미우새에 나와서 그 박송님 어머님이 박송이 카레를 이제 며칠 동안 똑같이 해서 이제 다른 거 좀 먹을 수 없겠냐 이렇게 한마디를 했는데, 그 할머니가 박송님 엄마죠. 엄마가 돈 번다고 유세하냐 하면서 뭐 이렇게 단식 투쟁을 며칠 동안 하셨다고 해요.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그 교회에서 내가 내 아들 때문에 부끄러워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승기님 그 전 대표님 카톡 사진을 봤습니다. 제가 근데 웃긴 거는 이걸 다 찾으려고 제가 한 게 아니라 뭐 유튜브나 이런 게 자동으로 다 뜨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알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제가 틀렸을 수 있다라는 거, 저는 그냥 제 공간에서 조회수도 얼마 안 나오는 네, 제 공간에서 그냥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,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, 뭐 이렇게 가정하면서 제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라는 거 참고 부탁드릴게요. 네, 그 카톡 사진을 제가 얼핏 봤습니다만, 들어가서 보지 않았어요. 얼핏 봤습니다만 카톡 사진이 이렇게 이승기님이 반 잘려 있어요. 자신의 이제 가족들, 소속 연예인들을 카톡 그 배경에다가 이제 해놨더라고요. 근데 그 소속 그 중에 이서진님 뭐 이런 분들 있죠. 이서진님의 어깨에 이제 거리가 좀 남아 있는데도, 그 반대쪽이거든요. 근데 남아 있는데도 굳이 그 이승기님 반을 좀 잘랐더라고. 반 비슷하게. 나라면은 내가 이승기님이면 좀 섭섭했을 것 같아. 내지는 좀 스스러웠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아무 그거 없이 뭐 그것만 이제 그 사진만 그렇게 한 거면 우리 쿨하잖아요. 우리는 그거 괜찮은데
10년 동안 마이너스 가수라고 했다고 하죠.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 소송이라든지 대처를 본 바에 의하면 직원의 실수든 뭐든을 떠나서 이승기님 앞으로 수익이 발생이 된 게 사실이죠. 예.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수익이 발생된 거를 몰랐다고 해도 그 예능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주가를 달리고 있고, 거의 저는 이상형이 약간 이승기님이라고 할 정도로 네, 이승기님이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진짜 제일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근데 마이너스 가수라고 굳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까? 그렇게 했어야 했을까? 그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, 그것이 왜 그랬을까? 왜 그랬을까? 라는 생각이, 의문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. 또한 그런 행동은 서서히 조금씩 사소하긴 하지만 서서히 그 상대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존엄성,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정말로 비극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. 진짜로 비극은 바로 그겁니다. 제가 또 어제 잠깐 봤던 이야기를 할게요. 제가 밥을 먹는데 무슨 본능대로라는 TV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. 설명을 들으니까 한 남자가 인기가 많아요. 4대4로 이제 있는데 이 한 명의 남자가 3명의 표를 다 가져간 겁니다. 그런 와중에 이 남자는 여자분 중에 한 분을 좋아해서 문자를 보냈어요. 근데 이제 답이 없는 겁니다. 그러면 이 남자는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. 이분이 좋아하는 여자분이 이 남자분한테 나가자고 합니다. 그래서 나가요. 그래서 이 남자가 갑자기 라면을 안 끓인다고 하면서 막 조금 성질이 났어요. 성질이 날 수 있죠. 화가 날 것 같아, 나라도. 룰 중에 원래 문자를 하면 안 되는데 여성분에게 문자를 할 수 있도록 제작진이 오전에 새로운 룰을 만든 겁니다. 근데 그 룰을 표를 받은 분한테만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오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한테 그 문자할 수 있는 형 알고 있어? 라고 물은 거예요. 근데 이분이 모릅니다. 그래서 이분은 입을 다물었죠. 분들 각자 이제 인터뷰를 할 시간에 그 사실을 다 제작진이 말을 해주죠. 문자를 해도 된다라는 것을. 이분은 그 상황에서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하냐면, 문자를 해도 된다는 걸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이놈이 여성분한테만 문자 보내고 둘이 나갔다, 이렇게 한 겁니다.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. 자, 그렇게 오해는 할 수 있어요. 그쵸? 오해는 할 수 있어. 근데 아주 확실하거든요. 얘가 문자 보내서 나간 거다. 근데 이제 이 남자하고 이 분이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싸한 겁니다.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무시하고 들어갑니다. 그렇게 하고 또 이분이 두 번째로 또 대화에 무시를 하죠.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죠. 그래서 결국에는 너 문자를 너 혼자 쓰지 않았냐. 근데 쓰지 않았다라고 이 남자가 이야기를 해요. 하면서 이거 가스라이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이 남자 입장에서는 어때요? 네, 이 남자 입장에서는 산책을 가자고 해서 나갔다가 왔는데 오해를 받은 상황인 거죠. 어쨌든 오해라는 게 풀렸어요. 풀리고 나서 다른 분이 뭐라고 하냐면, 근데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이었잖아, 그치?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제가 그 남성분이면 굉장히 울고 싶을 것 같았어요. 조금 영문도 모르고 공격을 당한 것 같다라는 기분을 느꼈을 수 있겠다. 보통은 오해를 하고 내가 만약에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상대방이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우리는 보통 어때요? 아, 미안하다. 나는 오해했다. 내가 상황을 잘못 알아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할 것 같아요. 내지는 사과로 할 필요 없는 그런 친구 사이라면, 그래? 그래, 네가 그럴 리가 없지 하면서 호탕하게 묻는다든지, 아니면 꼭 미안하단 말 하지 않더라도 어떤 그런 미안하다는 뉘앙스라든지 그런 거를 했을 것 같아요. 근데
근데 오해할만 할 만한 상황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남성분의 입장에서는 네가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우리 탓이 아니야. 너가 기분이 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것 같아서 그분이 마음이 상할 것 같더라고요. 이분은 그 상황을 이번만 겪지 않았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항상 그런 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어 왔다. 그러니까 오해를 받고 근데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나는 느낀다라고 이 남성분은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남성분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. 나한테 물었으면 됐잖아.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렇죠? 뭐 공격하고 싶었던 의도가 아니라면 문제를 확인을 해보면 되지 않아? 이렇게 묻는 거죠. 딱 그 장면만 보고 그 전도 보지 않았고 저는 그 이유도 보지 않았어요.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릅니다. 네, 좀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파서 보지 못했어요. 네.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때 그 남성분을 택했던 여성분 세 분이라든지 뭐 나머지 분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.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. 그 한 분 도와주긴 하죠.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한 여성분은 이제 도와줍니다만 누가 봐도 그 한 사람이 이제 다수에 의해서 몰리는 상황인 건데 아무도 뭐 도와주지 않거든요. 그와 같이 이승기님과 박수홍님 케이스 같은 부분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절망적인 일인 것 같아요.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. 왜냐하면 그들 모두 그 빛나는 존재를 욕망하지만 온전히 가질 수 없고 질투하면서도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봤어요. 혹은 그의 이득으로 수치심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덧붙여 해봤습니다. 더구나 그런 존재들은 자신들이 희생자였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이것 또한 예입니다만 이선희님이 예전에 이것도 일부러 찾아본 게 아닙니다. 예. 이선희님이 자신에게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매니저가 국회의원에 이제 나가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. 예. 황당하죠. 갑자기 국회의원에 나간다는 겁니다. 그것도 매니저님이 본인과 상의 한마디 없이 그렇게 낸 거예요. 국회의원, 가수인데 국회의원, 특히 이선희님이 어울리지 않죠. 그리고 굉장히 저가 이선희님이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다. 나가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인데 그것을 내가 1도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나의 아무 동의 없이 의해서 오롯이 매니저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국회의원의 후보로 이제 나가게 갑자기 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한 인간으로서 좀 그러한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또 이것과 더불어서 이선희님이 외국에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.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만 이선희님이 이제 도망치려고 했는데 도망치지 못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.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었다. 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어쨌든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매수할 때 죄를 나눕니다. 그 피 흐르는 살점을 그 수치를 나눠 먹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여 대표님이 이선희님에게 그리고 이선희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녀의 딸에게 몇 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. 그러면 어때요? 이선희님이 절대 진실을 말할 수 없고 이승기님을 도와줄 수가 없죠. 네, 이런 식으로 한때 피해자였던 사람이 가해자와 결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진실은 그들만이 알겠죠. 예. 자, 여기까지는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본 겁니다.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많은 유명인들의 사례, 식구들로부터 공격받았던 많은 유명인들의 사례와 동일할 수 있을 것 같다.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죄책감인 것 같아요.
우리는 가족의 희생 앞에서 꼼짝도 못합니다. 가장 무서운 거는 선함을 가장한 교묘한 학대인데, 막 화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용기 내서 맞서 싸우면 되죠.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압니다. 저 이제 막 화내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를. 네, 근데 선한 사람, 그러니까 선하다고 알려진 사람이 그러면 아무한테도 말할 데가 없어요. 예, 오히려 막 사람들이 나를 욕해. 야, 너 걔가 너 얼마나 생각하는 줄 아냐? 하면서. 예.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은 줄 아냐? 하면서 막. 네, 산채로 입이 깨매지는 겁니다. 모두가 그 사람은 착하고 대단히 희생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은밀하게 나를 학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. 고의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분노, 절망, 우울을 아이에게 해소하고 그 아이는 그것이 이제 익숙해져서 어딜 가든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. 네, 말하자면 고통에 중독된 것이죠.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분들이 꽤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. 그리고 사실 우리는 질투를 당하기도 하지만 질투하는 존재가 되어서 때때로 상대를 상처 줄 때도 있죠. 말로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구실일 뿐 내 질투심의 표출, 분노의 표출인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하죠. 네,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, 그것을 인식해야 한다. 질투를 당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뛰어난 부분, 재능 때문에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주변인들이 상처받았을 수 있구나 알아차리는 것, 자신을 자책하고 수치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,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나의 정신이 끊임없이 데미지를 받고 부서진다면 그 집단을 나와야만 한다. 네. 라는 이야기. 사실은 이 말은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상황이 저절로 오게 될 겁니다. 혼자가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새가 태어나려면은 하나의 알을 깨야만 한다는 그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네, 사실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며 제 영상 조회수가 굉장히 낮지만 단 한 명이라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는 거,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올릴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비록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본인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. 본인을 보호하는데 당신의 에너지를 맨 처음 써야 한다. 그 질투하는 상황이라면 첫 번째 그 질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.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당신이 보아야 할 진실의 핵심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. 네, 자,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감정의 동요예요. 왜냐하면 우리는 공감을 잘하잖아요. 해서 상대의 감정 에너지를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정신이 없죠. 근데 숲에 가면 생명력이 가득해요. 이렇게 에너지를 깊게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상대의 감정을 흡수하는 겁니다. 우리 누군가를 만나고 오면 그 기분이 좋고 신이 나는데 누군가 만나고 오면은 뭔가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몸이 무겁다든지 하잖아요. 본인이 감정적 동요가 굉장히 쉬운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. 다시 이야기로 돌아서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가 당신 앞에서 질투 대상을 과하게 칭찬합니다. 여기까지는 괜찮아요. 근데 그 말을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2번 이상 한다. 엉뚱한 타이밍에 굳이 똑같이 되풀이해서 2번 이상 말한다. 네,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당신의 조종자인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그까지는 아직 안 가도 괜찮아요. 네, 대면할 시기가 오면 그 대면을 하게 될 겁니다. 그건 내버려 두고 어쨌든 나의 질투나 분노가 누군가에 의해 불러일으켜졌을 수 있구나 알아차려야 합니다. 이걸 모르면은 굉장한 자책에 빠져요. 왜냐하면 내가 혐오하고 내가 당해왔던
질투이기 때문이죠. 그리고 먼저 자신이 인간이기에 이제 질투할 수 있다라는 거, 하나의 인간인 나 자신을, 나 스스로를 좀 허용해줘라, 허락해줘라,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. 예, 그러면 그 자체로 당신의 상처 입힌 사람들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. 그리고 당신은 굉장히 멋진 사람이다. 라는 걸 스스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. 네, 세 번째, 너도 멋지고 나도 멋지다라는 관점을 가지는 겁니다. 네, 그 문구를 만트라처럼 외우거나 무조건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잘했던 일, 네, 사소하지만 성취했던 일을 떠올리고 네,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자신을 칭찬해 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그 사람은 대단해. 하지만 나도 꽤 괜찮아. 초등학교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내가 건넨 적이 있었지. 나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. 혹은 오늘 아침으로 뭐뭐를 만들어 먹었는데 꽤 맛있었지. 나는 요리를 잘해. 하는 겁니다. 포인트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. 열등감, 질투는 공포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. 내가 부족하다, 사랑받지 못한다, 쓸모없다,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죠. 그 사람은 대단해. 하지만 나도 멋져라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질투와 열등감 그리고 단체 공격, 군중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즐거웠습니다. 명상하는 작가 명작이었습니다.